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CP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는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약자죠. 그래서 CP, 컨텐트 프로바이더입니다. 자, 말 그대로 컨텐츠 제공자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자료에 대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CP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전에 그 컴포넌트, 안드로이드의 컴포넌트 4개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바로 CP가 되겠습니다. 이 사용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조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해서, 그렇죠?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CP 사용하는 방법은 좀 복잡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떤 기초적인 개념부터 확실하게 차근차근 이해하신다면 네,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쵸? 앱을 말하는 거죠, 앱. 그쵸?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많은 양의 자료를 다룰 때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죠. 그렇죠?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에는요. 자,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어떤 B라고 하는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B라고 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 지금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되어 있는 이 DB를 다른 어플리케이션 B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자료를 갖다가 외부로 공개하지는 않죠. 자신이 만든 데이터는 어떻게요? 자신 혼자만이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B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A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이 허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 이거 이제 실제 이걸 갖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없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에 이게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갖다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쵸? 즉 B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마음대로 그쵸? 마음대로 접근하는 것은 금지를 하되 공유하고 싶은 것 그쵸? 공유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갖다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유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마음대로는 접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쵸? 어떤 공유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 CP를 사용하는 겁니다. CP 아시겠죠? 자, 그래서 CP를 사용한다. 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는요, CP는 한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B라고 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길. 아시겠죠? 그래서 통로. 그래서 길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외부 애플리케이션이죠. 이 B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겠죠. 이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CP에서. 그래서 어떤 특정 항목만
어떤 공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CP는 어떻게요? 어떤 한 어플리케이션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길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길, 그렇죠? 통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그죠?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범위도 지정을 합니다. 길, 범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항목만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어떤 특정 항목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로, 길, 그 다음에 어떤 범위 지정, 이 범위 지정에 따른 어떤 특정 항목만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CP는 어떤 공유를 위한, 그렇죠? 어떤 자료에 대한 공유를 위한 어떤 그 통로다, 통로 제공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컨텐트 프로바이더. 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자료 제공자, 뭐 이런 뜻이죠. 어떤 컨텐츠 제공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면요, 시스템 내에 어떤 각종 설정 값들, 그쵸?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각종 설정 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SD 카드 아시죠? 예. SD 카드 내에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그렇죠?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파일 정보, 그렇죠? 어떤 파일 정보, 이러한 정보 등에 갖다가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이제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 요거는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 제공자니까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주소가 필요할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선 이건 주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어떤 그 CP들은, 어떤 컨텐트 프로바이더들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도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권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주소가 필요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사용하기 위한 권한도 설정이 되어 있어서 권한까지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리졸버. 그죠? 이 리졸버, 그러니까 컨텐트 리졸버의 인스턴스는 이제, 자, 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얻을 수 있냐면, 컨텍스트, 그죠? 컨텍스트에, get content resolve라고 하는, 자세하게 적어볼게요. 일단 컨텍스트 다음에, 자, get content, 그 다음에 resolv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자, resolver죠. 자,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트 리졸브의 인스턴스를 받은 다음에는 뭐 쿼리라든지, 그렇죠? 쿼리, 그 다음에 뭐 인서트라든지,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메서드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접근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요 컨텐트 프로바이더와 그 다음에 이런 그 컨텐트 리졸버에 대한 개념을 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에는 자, DB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자, db라고 합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건 어플리케이션 B죠.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 A에 그렇죠? 일단 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그랬죠. 어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바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내에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CP라고 하죠. 컨텐트 프로바이더. 그렇게 되면 어떤 길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 CP에서 이렇게 DB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DB를 접근하고 DB에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다. 자, 하지만 여기에는 자, 일단 그 범위를 갖다가 정하고 어떤 특정 항목만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컨텐트 리졸버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컨텐트 리졸버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그 존재를 합니다. 이제 내부에 존재를 하는데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접근 일단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곳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컨텐트 리졸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B에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CP 그쵸? 이 CP를 거쳐야겠죠?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컨텐트 리졸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CR이라고 할게요. 알기 쉽게 컨텐트 리졸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DB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일단 일단 CP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 C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R 컨텐트 리졸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CP에서는 요청을 하게 되면 CP에서는 어떻게 일단 설명드렸죠. CR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얻게 되면 쿼리나 그쵸? 쿼리나 또는 인서트와 같은 이러한 메소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즉 컨텐트 프로바이드에 접근을 해서 그쵸? 접근을 해서 요청한 작업들 그렇죠? 어떤 B에서 어떤 요청한 작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청한 작업들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CP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컨텐트 리졸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리졸버를 컨텐트 리졸버를 얻기 위한 메소드가 뭐가 있다? 인스턴스를 얻기 위한 메소드는 그렇죠? get content resolver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갖다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얻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인스턴스를 얻어온 다음에 이와 같이 쿼리나 인서트와 같은 이런 메소드를 갖다가 호출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그 CP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CP에서 이제 다른 외부에서 요청한 요청한 작업들을 갖다가 CP에서 그 정보를 얻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느 정도 일단 그 CP를 사용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컨텐트 프로바이드의 그 주소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컨텐트 주소는요, 우리 이제 앞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요. URI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URI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 풀어 쓰자면 유니폼 뭐 리소스 아이덴티피어 그렇죠? 아이덴티피어라고 하는 그 약자인데요. 요것은 UR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인터넷 주소 표시할 때 뭐로 표시하죠? URL로 표시하죠? 그렇죠? URL로 표시합니다.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요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요 URL에 대한 그 개념보다 어떤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보의 위치, 뭐 어떤 정보 자원의 위치를 갖다가 표기하는 어떤 형식 중에 하나인데, URL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 바로 URI입니다. 뭐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지, 그쵸? 또는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URI에 작성이 되는데요. 어떤 임의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자열 형태가 되겠고요. 어떤 제공하는 자와 제공을 받는 자 간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렇게나 막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URI는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컨텐트 프로바이드 주소는 URI 형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URI 형식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URI는 어떤 URL 개념보다 어떤 상위 개념에 속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URL에서 포함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그 다음에 제공받는 자와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함부로 여러분들의 임의적으로 맘대로 URI를 적게 되면은 안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형식에 맞춰서. 그래서 이 URI 형태로 일단 컨텐트 프로바이드 주소가 구성이 되었다는 정도를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좀 봅시다. 앞에 이제 이 컨텐트라고 하는 이제 보통 우리 URL 표시할 때 HTTP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죠? 이처럼 컨텐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이제 이걸 스킴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오서러티가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서러티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가 들어갑니다. 패스. 자,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컨텐트 URI 기본 형식이에요. 이 형식에 꼭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컨텐트의 주소는요. CP의 주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authority, AUTH, 그쵸? ORITY, authority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패스가 들어가고요. 패스. 그 다음에 ID가 들어갑니다. ID.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 주소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되죠? HTTP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컨텐트 역시, 컨텐트 프로바이더 역시 이렇게 컨텐트로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URI에서 이제 HTTP 컨텐트 부분, 이제 URI에서 이 컨텐트와 또는 HTTP 같은 이런 부분들은요, 스킴이라고 합니다. 스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스킴은 앞에 컨텐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론 이 URI 형식에는 HTTP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 텔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스킴은 어떻게 해요? 앞에 컨텐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서러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오서러티라는 부분은요,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어떤 고유 주소가 되겠습니다. 고유 주소. CP의 고유 주소가 되는 겁니다. CP의 고유 주소. 아시겠죠? CP의 고유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요 이제 패스하고 이제 함께 이제 패스하고 같이 쓰죠. 그래서 요 패스하고 이제 보통 같이 사용을 하는데 오서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유 주소라고 했기 때문에 고유적인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자바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래서 자바의 패키지 명명법을 가지고 그렇죠? 자바 패키지 명명법 어떻게 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보통 패키지를 EX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적잖아요. 패키지명을 EX 적고
XX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통 요 이제 패키지 앞에 패키지에 있는데 보통 이게 회사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인데 저희는 그냥 알기 쉽게 EX라고 지금 집어넣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의 패키지 명명법을 이용해서 적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컴을 많이 쓰죠. 컴 해주시고 회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점 찍고 그 다음에 뭐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키지 명명법을 사용을 해서 오소리티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패스는 경로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경로인데, 요거는 이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긴 한데, 그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패스는.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DB를 가지고 DB를 가지고 이제 CP 이제 많이 사용하죠.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데이터베이스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DB에 뭐 테이블이 쭉 있겠죠. 그렇죠? 뭐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 C 이런 테이블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테이블명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패스 부분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CP로 사용할 경우에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패스 부분에 들어간 부분은 주로 테이블 이름이 들어간다. 자,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콘텐트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MIME 타입이라는 게 있죠. MIME 타입. 자, MIME 타입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MIME 타입을 사용하는 이제 타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타입 어떠한 타입인지. 근데 이런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 주소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라고 적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는 당연히 컨텐트라고 하는 스킴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렇죠?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러티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오스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고유 주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고유 주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컴점 해주시고 뭐 스탁 주식이라고 합시다. 스탁 마켓에서 이런 식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슬래시 해주고 만약에 일단 스탁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프로바이더의 지금 그 오스러티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스탁 마켓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다 뭐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스탁 마켓 점 찍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탁 프로바이더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수도 있겠죠. 스탁 프로바이더. 자,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탁 마켓의 스탁 주식 프로바이더, 뭐 인포 프로바이더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보,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 프로바이더 이런 식으로도 여기 오스로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유 주소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일단 오스로티는 이게 되는 거고요. 인포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패스는 뭐가 되는 거? 패스는 스탁이죠. 즉 뭐냐면 이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예의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어떤 모든 데이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요것은 오스러티, 그렇죠?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프로바이더인데 이건 고유 주소란 말이죠. 자, 그 중에서도 정보 제공에서 어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스탁 마켓이 나와서 지금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식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는 어떤 데이터 형식이죠. 데이터는 주식이다. 자, 그럼 이러한 그 주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주식 정보에 뭐 어떤 삼성에 대한 주식 정보가 있을 주식이 있을 거고, 그렇죠? 삼성에 대한 주식 정보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LG, 그렇죠? LG 회사의 어떤 주식이
대한 정보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스탁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슬래시하고 삼성,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LG, 이제 이게 하나의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 정보에 대한 각 회사별, 그죠? 회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